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김덕조입니다. 예전에 노동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는 불평등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제는 양극화 이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노동 문제 하면은 좀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권익이라든지 그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저희와 같은 일종의 화이트 칼라, 사무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의도나 광화문, 금융이나 증권 쪽에서 아마 이쪽 노동 계통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무금융노조의 김현정 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서 우리 송현주 기자 좀 고생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풀네임이 제가 이제 사무금융노조라 이야기를 했지만 전국 사무금융 서비스 노동조합, 이게 풀네임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간략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사무금융노조는 그 화이트 칼라 노동자로 구성된 그 대표적인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은행이 이제 한국은행,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그리고 자본시장 인프라인 한국거래소,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등 이제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그 기관들하고 이제 그 플로우 조직인 증권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노동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역의 농수축협 노동자들까지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무직 노동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는 한 5만 명 정도이고요. 한 100여 개 정도의 지부가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87년도 6.25 때 이제 노학연대를 통해서 그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을 때 그 같이 이제 호원철폐 독재타도 투쟁을 했다 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넥타이 부대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사무금융노조의 가장 큰 이슈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우분투 재단 가장 요즘 힘주고 있는 부분이죠.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2017년이 30주년 되는 해였거든요. 네. 저희가 매년 6월 10일 날 이제 60방정 기리는 행사들을 해왔는데 3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그동안 3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그럼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 역사성을 갖고 있는 넥타이 부대의 후배들로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로 이제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그 문제가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것은 바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다. 우리 그 국민들이 못 산다고 불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공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가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그 병들게 하고 있는 원인이다라고 저희는 진단을 했고, 저희가 불평등 양극화의 근원은 바로 기저에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분투 재단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방점을 둔 격차 해소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기업에게 비정규직 철폐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산별노조가 먼저 주도해서 그 기업한테 그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하고, 그 기금을 통해서 불평등 양극화 문제의 마중물 역할을 저희가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정부랑 자본에게 더더욱이 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력한 촉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저희는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지금 우분투 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우분투는 좀 해석을 좀 해주세요. 네. 우분투.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는 분노해서 투쟁한다 이렇게 이제 그걸 오해를 하시던데, 네. 우분투는 아프리카 코사족 언어예요. 네. 그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코사족이거든요. 그분의 정치적 슬로건이기도 한데, 내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상생과 공존, 공유를 의미하는 아프리카 코사족 언어예요. 그래서 그 인류학자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에게 달리기를 시켜서 1등을 하면 과일 바구니를 준다라고 했는데, 아이들의 선택은 과일 바구니를 먹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경쟁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손을 잡고 들어왔다라는 데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고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영감을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분투 의미는 들었고요. 자, 손 기자. 이 우분투 재단이 출범할 때 그때 취재 다녀왔었죠. 분위기 어땠었습니까?
네, 지난 6월이죠. 이 사무금융 우분투 공식 출범 현장에 제가 다녀왔었는데요. 이 출범식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바람을 외치는 바람개비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이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가 관련해서 리포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전국 사무금융노조 소속의 노동자와 회사가 사회연대기금을 모아 함께 설립한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사무금융노조가 우분투재단 공식 출범을 알리고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제 정부로부터 사무금융 우분투재단이 이제 설립 승인을 받고 이렇게 출범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무금융 우분투재단이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는데요. 이제 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 기둥을 세우고 그 사회 연대라는 가치의 저변을 넓히는 우분투 재단에는 KB국민카드를 포함해 KB증권, 에큐온저축은행 등 총 12개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오늘 2021년까지 총 80억 원이 약정됐습니다. 사측은 출연한 기금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립을 하고 뭐 이렇게 기금을 모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우리 그 재단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단은 주요 사업 과제로 비정규직 격차 해소,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보호 연구 확대, 그리고 이직자 재취업 및 사회보험료 대납 지원과 우분투 마이크로 크레디트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주요 사업 수행뿐 아니라 철학 전파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입니다. 재단의 비전은 차별 없는 일터와 함께 잘 사는 사회, 즉 공동체 정신을 내걸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바람을 외치는 우분투 재단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경제TV 송혜주입니다. 어떤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분투 재단의 어떤 이제 핵심 사업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출범한 지 한 4개월이 이제 됐죠. 예. 그동안의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비정규직 그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둔 격차 해소가 저희 이제 재단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비정규직의 정확한 실태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단을 만들고 가장 먼저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비정규직 실태 조사가 이제 한 달 정도 뒤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이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데,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을 때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는 소위 우분투 크레디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 사업을 얼마 전에 저희 우분투 재단하고 서울신용보증대라고 서울시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사무금융노조에 직간접 고용된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간접 고용까지 포함해서 그 당사자 또는 그 자녀들의 대학교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그 장학 사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사 마지막 단계에 있고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고용 노동자, 사용자성,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법의 노조로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있거든요. 배달 오토바이. 오토바이라든지 뭐 학습지 교사라든지 방과후 교사, 뭐 택배, 킥서비스 이런 분들이요. 노동조합조차도 만들 수 없는, 노동상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60만 명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또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표적인 라이더, 배달 노동자들이 그런데 54만 명이 벌써 이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비정규직이면서 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사무금 노조가 만든 이제 재단의 설립 목적과도 부합하는 건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들,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법 제도가 전혀 지금 정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라이더 유니온이 있거든요. 배달하는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있는데, 네. 그 라이더 유니온들의 자차 수립이, 이륜차는 손해율이 워낙 높아서 자손보험은 오히려 있는데 자차 보험이 없어요.
그 자차 보험료를 산정하면 1년에 1,80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나온 거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배달 노동자들은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난폭 운전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되게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그 안 좋은 측면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법제도의 보호 방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국인 우분투 재단에서 그 플랫폼 노동자 모두를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대표적인 새로운 형태의 그 특수고용 노동자인 라이더 유니온과 자차 수립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법제도 정비를 사회에 지금 환기시키고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상징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고 자차 수립 지원 협약식을 라이더 유니온과 맺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 그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 퓨엔주라고 있어요. 그 베트남에 한 50개 정도의 성이 있는데 가장 낙후된 성 중에 하나가 이제 퓨엔주인데 저희가 이제 월남전 때 한국군이 이제 파병을 해서 뭐 양민들 막 3만 명씩 학살하고 막 그랬던 아픔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저희가 작년에 노조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월남전 때 참상을 저희가 좀 듣고 실제로 그 현장도 저희가 방문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재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재단을 만들면 반드시 와서 여기 지원을 좀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게 마침 재단이 만들어져서 지난 8월 달에 가서 그 퓨엔주에 집을 10채 지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네, 그런 등등의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이제 10채 집을 이제 짓게 됐고, 그러니까 국내 사업을 이제 국내에 있는 그런 걸 활동을 떠나서 이제 해외 사업도 사업이라 하기는 좀 그렇네. 해외 봉사라고 해야 될까? 예, 지원? 예. 지원?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분투 재단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둔 격차 해소이거든요. 사실 예. 이제 이 퓨엔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업인 것인데 그렇죠. 저희 이제 산별노조에서 사실은 그 평화와 관련된 활동들도 많이 하거든요. 통일위원회도 저희가 두고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한 것인데 이 퓨엔주의 주택 건립 사업을 그 주택을 10채 지어준 것은 이제 그 이유는 올해 앞으로는 이제 우리 사무국 노조가 재단에서는 이제 할 것은 아니고 노조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노조가 계속 학교도 지어주고 놀이터도 지어주는 그래서 평화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노조 차원으로 확산시키는 그래서 재단에서 그런 거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일단 우리 노조라고 하면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투쟁을 한다. 이렇게 곡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쪽도 있긴 있어요.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 사문급육 노조 쪽에서는 제가 어떤 이제 그 기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정책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부가 이제 어떤 뭘 했어요. 아니면 사회적 어떤 이슈가 생겨났어요. 이랬을 때 그냥 노조에서 뭐 임금이나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발표 내용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먹힙니까?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그 산별노조의 가장 큰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법제도 재개정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예를 들어 임금 투쟁이라든지 뭐 경제 투쟁 이런 것들은 요구하고 사측이랑 교섭을 하는데 안 되면 뭐 이렇게 쟁의 행위도 할 수 있고 합법적인 뭐 파업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그 기업 안에 있는 그 노사 간의 협상 말고 기본적인 법제도를 재개정하게 되면 그 모든 혜택들이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까지 다 미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로 그런 법제도 재개정의 재개정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직 형태가 산별노조거든요. 그래서 산별노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저희 사무급 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권 노동자가 중심이니까 금융 정책과 관련된 많은 제안들을 국회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토론회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사무급 노조에는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정책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DLF 그것도 네.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카드 쪽도 우리 산별노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카드 쪽에서의 시끄러운 부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송 기자, 자세한 내용을 좀 한번 얘기하고 계속 가보도록 하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는 이 DLF 등 주요 이슈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금융권에는. 다만 좀 법 제도 개편 방안을 살펴보면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이 주요 화두였는데요. 이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에 관한 노사 논의는 아직까지 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카드사 쪽 입장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송현주 기자가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은 중소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란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카드사들도 수수료 인하가 수익성 악화에 직격탄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부가 서비스를 카드에 출시할 때 그 당시에 일단 수익 구조라든가 가맹점 수를 맞춰가지고 출시가 됐거든요. 4년 동안 10차례 넘게 인하가 됐는데 상품은 기존에 있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카드사 입장에서는 전혀 이제 수익 구조라 그런 게 맞지 않는 상품들이 계속 운영이 돼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적자인 거죠, 적자. 지금의 카드 혜택은 과거 수수료가 2에서 3%일 때 설계된 것들이 있고 혜택이 좋은 카드의 경우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부가 서비스 혜택 축소가 시급하다는 게 카드사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그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할인 혜택 등 부가 서비스 축소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고객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과도한 서비스가 나가는 거거든요. 손익 대비. 지금의 구조에서는 일단 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사실 계속 지속이 된다면 회사 문 닫아야죠. 현재 부가 서비스 축소를 놓고 문제가 하나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2년 10월 인터넷에서 하나카드의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신용카드를 만든 소비자 A씨.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에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대신 연회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습니다. 이에 A씨가 하나카드 측이 약정과 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항공 마일리지 혜택 축소와 관련해 대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줘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카드사들이 줄곧 3대 요구 조건으로 내세운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과 레버리지 배율 차별 재패는 일부 타결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부가 서비스 축소 즉각 시행의 향후 합의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부가 서비스 관련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카드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아무래도 그런 트러블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카드사들은 그렇게 소송을 걸어서라도 서비스 축소에 대해서 사실 서비스를 계속 하면서 마켓 쉐어를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카드사들이 얼마큼 자기 수익을 줄이면서 혜택을 계속 줄 것이냐 이 부분인데 당국의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혜택이 축소되는 방향이 일단은 향후 카드 부가 서비스 혜택 축소 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박센 뉴스 송현주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제 리포트를 봤는데요.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돼서 이제 시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우리 노조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500억 미만의 가맹점 수수료를 낮춘 그 정부의 가장 그 이유를 든 것이 뭐냐면 역진성 해소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카드사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는 가맹점들이 대형 가맹점들이거든요. 네. 주로 백화점이라든지 유통회사 이런 데가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무이자 할부라든지 이런 거로. 그런 데가 오히려 더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소형세 가맹점들은 혜택이 덜하니까 가맹 수수료를 더 낮춰야 된다는 이런 논리였어요. 이게 바로 역진성 해소라고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500억 이상 가맹점들 있잖아요. 500억 미만까지, 500억 매출까지는 내리고 그 이상은 올려야 되는 구간인데 그걸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할 때 정부에서 그 발표했을 때 많은 그 언론에서 관치 금융한다 이런 비판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작년에 카드사 전체 순이익이 1조 2천억이었어요. 근데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1조 4천억의 비용이 카드사가 부담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됐거든요. 네. 2천억 적자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카드사 노동자들, 카드사에서 이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지금 한 보통 다 유관 카드 모집인이라든지 뭐 벤사 이렇게 합치면 한 15만 명 된다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존권과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 노조, 사무금 노조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감액 수수료를 내린 거에 대해서 그 카드사들의 카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담보하는 정책들을 추가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그 TF를 만들었어요. 카드사 경쟁력 강화 TF라고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쭉 했죠. 활동을 하고 지금도 아주 완전히 다 완료가 되진 않았는데 대표적인 이제 그 안에서 논의된 것들이 3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송 기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형 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설정하는 거. 그거는 지금 국회 정무위에 고영진 의원이 지금 입법 발의한 상태인데 지금 아직 뭐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 레버리지 비율이 카드사가 지금 6배로 대단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레버리지 규제가 이제 카드사의 건전성 때문에 이게 규제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카드사의 실적으로 보면, 금감원이 발표한 실적대로 보면 한 10배, 12배 정도까지 인상해도 문제 없다라는 통계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업건들은 다 10배까지 지금 허용해 주는데 카드사만 유독 6배로 지금 규율이 심한데, 그거 관련된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게 한 꼭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카드사들이 카드를 만들면 부가 서비스를 주잖아요, 회원들한테. 그걸 5년 동안 못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카드 상품들을 만든 거는 이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기 이전에 만든 상품들이 많거든요. 카드사는 그 부가 서비스 때문에 많이 이제 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가 서비스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5년 기간 중에 3년이 지난 그 회원들 중에, 그것도 선별해서 카드 중에 이제 고객들이 잘 안 쓰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가 서비스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부가 서비스를 단계별로 좀 축소하는 그런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제 카드 노조가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정부 여당하고 금융위 쪽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카드사가 결의했던 총파업 투쟁을 지금 결의를 지금 유예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카드 쪽 이야기는 해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증권 쪽에 쉽게 일하는 시간, 그렇죠? 증권 거래 시간 갖고 요즘 얘기가 또 많습니다. 요것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거래 시간이 원래 주식 거래 시간이 다 아시겠지만 9시부터 3시까지였잖아요. 예전에는요. 그거를 이제 3시 반으로 30분을 연장한 건데 2016년 8월 달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그 조치를 취했거든요. 네. 그 조치를 취한 근거로 든 것이 이제 거래 활성화하고 중화권 시장과의 이제 중첩을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금액 국내 유입 등의 이유로 증시 활성화를 이유로 30분 연장시킨 건데, 그것이 이제 시행된 지 한 3년 정도 3년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난 상황에서 피드백을 해보니까 전혀 정부 금융당국이 그 당시에 얘기했던 효과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거래량은 더 줄었거든요. 박근혜 정권 때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금융증권시장, 카드사를 포함한 이제 이쪽 다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송 기자. 요즘 일반 살림들도 팍팍하다 얘기가 나오지만 이쪽 시장도 팍팍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하락을 빌미 삼아 이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이 수수료 악재로 침체가 본격화된 카드사의 경우는 인원 축소를 통해 이 수익성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증권업계를 살펴보면 지점 감축 전략에 들어갔는데 현재는 1,062개로 집계돼 전년과 비교해 무려 41%나 급감했습니다. 이 지점 감축이 곧 실질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자리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사업 구조가 바뀌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말 역대 가장 초저금리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금리가 이제 미국보다도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저금리의 그 가장 큰 영향을 저희 사무금융노조에 속해 있는 이제 기업들이 바로 이제 입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보험회사들입니다. 그 보험회사들이 과거에 이제 고금리 시대에 그 고객들한테 판매했던 상품들, 그건 이제 역마진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고객들의 그 보험료를 가지고 이제 자산 운영을 해서 그 공백을 좀 메꾼 상태였는데, 외국에 투자도 하고, 근데 저금리 시대로 미국보다 오히려 금리가 더 낮아지는 바람에 그것도 지금 역마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또 IFRS 17이라고 국제 회계 기준을 또 도입해서 사내에 많은 유보금을 또 쌓아야 되는 2중 3중에 지금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보험 업계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카드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뭐 QR 코드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그 결제 수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카드사도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정부 정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최근 이제 지금 DLF 때문에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 DLF가 이제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에서 그 불안전 판매의 문제가 지금 화두인데, 그 사실은 우리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봤을 때 은행에서 파는 상품들은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만약에 증권회사에서 팔았다라고 하면, 증권회사는 기본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그런 업종이라는 걸 고객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훨씬 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가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은행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은행원들이 과도한 실적, KPI 실적 달성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그때 자본시장 규제 완화 방안,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2013년 11월 달에 쭉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저희 사무국에서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부 정책을 모두가 대형화, 겸업화로 아주 그때 많이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DLF를 은행에서 팔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금 노조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이제 금융시장도 대형화, 겸업화가 아니라 전문화, 업권화로 가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의 금융시장들은 그렇게 전문화, 겸업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은행은 은행 본연의, 그러니까 포용적 금융,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자활이나 갱생을 돕는 그런 포용적 금융의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고, 증권이나 보험이나 카드나 이런 업권들은 업권의 전문성을 살려서 전문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바꿔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저희는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사무금융노조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올해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이제 내년도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도 가장 힘줘서 하실 일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라기까지 좀 그렇고요. 꼭 이런 거는 내가 위원장 있으면서 이런 거는 내가 꼭 한번 해 나가겠다.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사무금융 노동자들이 87년 6월 항쟁의 그런 불이한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풍들을 갖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제 변곡점마다 풍향계 역할을 해왔던 자랑스러운 사무금 노동자의 상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사무금 노동자들의 자존심이랄까요? 그런 걸 가지고 사회 변혁을 주도하는 산별노조를 만들어가고 싶고, 지금도 그런 실천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회연대라는 운동을 단지 그냥 누구를 불이웃돕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그런 연대, 사회연대라는 것을 운동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확산시키는 주체로 우리 사무금 노조가 계속 실천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사무금융 노조 하면 사회연대에, 그리고 우분투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는, 주도하는 그런 산별노조다. 이런 인식을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갖게 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포부이기도 합니다. 네. 손잡고 길게 같이 가자.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사무금융노조의 김현정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송현주 기자 고생하셨어요. 네.
30분 동안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 노조에 대한 생각들, 저는 이 사무국민 노조를 합리적 노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